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판단이 28일에 나옵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총 15년을 구형했는데요.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 수수, 영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중개 신청을 재판부가 허가를 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전 영부인의 선고 생중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직자라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직자보다 훨씬 중요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심지어 최고의 권력을 가진 공직자인 대통령보다도 더 큰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공적 영향력을 행사한 데 대해서 중개를 통해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사법의 권위, 신뢰를 높이고 향후 있을 논란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선고 형량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세요? 선고 형량을 제가 계속 못 맞춰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예. 이창근 위원장님이 맞히셨는데, 그러게요. 한덕수 전 총리. 저는 사실 지난번에는 그 재판부가 너무 이렇게 아쉬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네. 마음은 그때도 15년이 다 나오기를 저는 바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권력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로서 15년이 모두 선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창근 당협위원장께서 15년 이상이 나올 것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예상을 하셨는데 맞추셨고요. 일단 김건희 씨에 대한 이 형량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실제 김건희 씨의 형량이 사실 매간매직 가장 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뇌물도 이제 억대가 넘잖아요. 근데 여전히 반성하는 게 없어요. 실제 증거와 그러한 자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핸드백 하나만 딱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이 저는 형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도 이 15년의 형량이 과하지 않다는 게 사실 법조계의 시각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이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형량은 15년 뭐 저는 그대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사건들이 더 많잖아요. 네. 더 많은데 지금이라도 김건희 씨가 해야 될 일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사법부의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선처를 바라는 그런 자세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핑계를 대고 부인을 할지 그것도 참 지켜볼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올린 SNS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일단 뭐 이번 주말에 실무부처인 뭐 산업부나 그리고 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진위를 확인한다라는 계획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발표를 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새 미국 내 정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네. 곧 선거가 있을 텐데 그 선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좋은 결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국에서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 사살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상황과 관련하여 집중도를 좀 떨어뜨리고 네. 이슈를 전환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이 떠오르면 바로 할 수 있는 트럼프의 모습이라서 새롭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성을 이렇게 뺏겨버렸을 때 조금 더 현명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야당도
행정부의 협상력을 너무 좁히지 않는 선에서 비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뭐 12월 4일에 15%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돼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메시지만으로는 인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왜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보세요? 사실 이것은 이제 트럼프의 어떤 심술이라도 할 수 있는데 네. 그 전부터 우려를 했던 일이에요. 뭐냐면은 당시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다고 하지만 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MOU, 팩트 시트 이게 다였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내세우는 논리가 뭐 우리 국내의 입법부의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를 근거로 내세우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다면은 어떠한 합의문이나 그러한 공식적인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우려했던 것이 사실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물론 정부가 우리 경제를 생각해서 15% 관세를 지키기 위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되는 것도 맞지만 향후 또 미국 내에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은 언제 또 다시 트럼프가 또 들고 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우려는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국내에서만의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가 다가 아니라 팩트 시트 MOU의 한계를 넘어서는 미국 내에서의 분명한 문서 형태의 효력 있는 그런 형태의 조치도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우리 국회에 대한 늑장 대응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은 다음 달 대미투자특별법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시간표를 내놨고요.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야의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2월 달에 심의하는 거를 한편으로는 정부 쪽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중이다.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 정부 여당의 어떤 늑장, 특히나 이제 비준 동의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손을 놓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너무 갈등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여당은 일부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야당의 뭐 TF나 일부 의원들을 그 논의하는 테이블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의힘에 저는 묻고 싶어요. 비준은 만약에 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이득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이득입니까? 우리 국가의 가장 큰 이득입니까? 아닙니다. 비준이 가장 강하게 상황을 우리에게만 고정시켜 놓고 저쪽은 오늘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것이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훈령 정도에서 쉽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비준, 법보다도 더 바꾸기가 어려운 비준동이라면 저는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민의힘이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도 협상과 향후 대응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민과 국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호소를 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뭐 미국도 비준 없이 행정명령으로 처리했다. 양해각서 형식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우리가 비준을 놓고 이제 헌법을 봤을 때는 네. 사실 조약이라는 용어가 들어있긴 있어요. 헌법 60조에. 그래서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이 물론 조약 형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준을 요구하냐면은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게 되잖아요. 민간과 정부가 합쳐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는데 네. 정부의 몫이 거의 2천억 달러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 국가의 재정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준이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비준이 어디에 이득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한미 FTA는 국회 비준을 받았어요. 그렇게 국회 비준을 통과한 FTA도 백지화시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도 이렇게 대미 투자 특별법에만 목을 맬 게 아니라 미국의 분명한 문서와 형태를 요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비준이 상당수 영향력 있는 그러한 조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문제 삼아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했는 트럼프의 심술이라고 표현했지만 정부 여당도 사실은 반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 네. 당시 지난 10월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MOU 팩트 시트에는 시한은 못 박지 않았거든요. 언제까지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 이 시한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여당도 사실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너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거는 구하고, 그래서 야당도 물론 비준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트럼프의 말이 진위가 뭔지 현실화됐을 때 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살펴보고 여야가 빨리 이런 부분이 더 정치 복원이 돼서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제가 조금만 네. 보태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기업인들이 그 3,500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만나봤더니 한국이 서둘러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우리가 이익이 없는 분야에 무작정 넣고 이익이 없는 사업에 무작정 투자를 하란 얘기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있는 분야로 들어가야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은 트럼프가 자기 친구들 사업 리스트를 쫙 적어가지고 리스트를 우리한테 임포즈, 그러니까 강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리 트럼프가 아무리 그냥 막 간다 그래도 그렇게 하겠냐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입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이익이 될 만한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법부의 절차도요, 그렇게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거대한 재정이 수반돼서 법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재정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인데요. 매년 그런 돈은요, 예산안으로 다 들고 와가지고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야당도 매년 레버리지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왜 이렇게 정쟁을 위한 정쟁에 매몰이 되시는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주말에 러트닉이나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를 만난다고 하니까요. 진위 여부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면서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참 말을 무슨 빠를 것 같습니다.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저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예, 고액 상습 체납자가 예,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 세금 떼먹고 못 산다. 예. 국세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체납에 대해서 위탁 징수를 저희가 하려면은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저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그 말이지 내 말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각 부처 TF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비상조치를 좀 하자 그 말이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예. 또 기다리면 안 돼요. 네, 이 체납에 좀 속도를 내라니까 입법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됐지만 입법률이 20%밖에 안 된다라는 발언들, 몇 가지 화제가 된 발언들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 절박한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입법이 되기 전에 할 수 있죠. TF를 꾸려가지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국세청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면 국세청은 한 번도 본인들이 메인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메인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세외 수입과 관련해가지고 이걸 잘 거둘 수 있는 기관 제가 봐도 국세청뿐이 없습니다. 근데 국세청은요 이 업무를 가져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업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직접 찾아가고 쫓아가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까지 대통령이 주문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임광현 청장께 조금 유연한 사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인원을 뭐 10,000명이라도 늘려서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약간 좀 대치가 있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행정의 속도전은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하고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민주당의 어떤 태도에 있다고 저는 봐요. 뭐냐면은 사실 국민의힘도 정부 여당 이렇게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입법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라는 거는 정부의 어떤 행정에 발맞춰서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법안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그간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우선순위의 법에서 정부의 행정을 뒷받침하는 법들은 없었잖아요. 사실 사법개혁 밀어붙이겠다. 그런 거였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법안들을 먼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는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의 행정 속도 그리고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입법이 뒷받침돼야 될 것은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사실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못 통과시킬 법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전략과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잘 뒷받침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의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요. 국민 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직접 추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멘토로서 마지막 길을 배웅한 이재명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뭐 어떤 분으로 기억하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뭐 제야 운동으로 시작해서 우리 정치사에 굵직굵직한 획을 다 그으신 분이죠. 뭐 좀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지자체 단식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모든 거에 있어서 항상 본인의 소신이 있다면 본인의 어떤 불편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했고요. 그런 헌신성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략가이고 네. 기획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쟁쟁한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국회법이나 뭐 이런 법과 관련해가지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죠. 서로 이제 뭐 여야가 극한 대치라든가 그러면은 항상 이해찬 어디 있어라고 그 동료 의원들이 찾는 모습도 저는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분이 또 이제 마감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분의 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점이 되는 부분들을 잘 그 시스템으로 계승해가지고 정치가 좀 발전하는 쪽으로 싸우지 말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찬 전 총리가 우리 정치에 남긴 것 뭐라고 좀 보십니까? 사실 우리 정치보다는 민주당이 남긴 역사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은 지난 2002년도 당시 대선을 떠올린다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승리에 기여를 했었고, 네. 그리고 실험으로는 끝났지만 사실 2004년도 열린우리당 창당과 함께 총선 압승 그 기억이 나고, 그리고 사실 지난 2020년도 총선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정 때문에 사실 민주당의 패색이 짙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죠. 그러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쟁자로서 적으로 싸웠지만 이기는 DNA를 심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뭐 친노, 친문, 친명 이러한 개파를 다 넘나들면서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늘 부러운 그런 하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이미 고인의 명복은 빌지만 이러한 고인이 남기신 그러한 이기는 DNA가 민주당에서 어떤 잘못된 DNA로 확산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다시 한번 성숙된 정치 DNA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만든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꽃이 차기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가상 양자 대결에서 김 총리를 넣은 것에 대해서 총리실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계속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오늘 또 방송에서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다라고 했던 어떤 발언들이 또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를 담은 여론조사는 위험한 일이다라고 장철민 의원이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헌법에도 공익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상황 시대예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내가 판단하면 된다고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인들이 비겁하게 거기 가가지고 무릎 조아리면서 출연하려고 하고 줄 서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국민에게 영향이 미치면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인지 아닌지를 비롯해 가지고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죠. 영향은 영향대로 미치면서 내가 판단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지금 우리 유튜브 상황들은요. 지금 우리 다른 기업들 적어도 최소한 영리를 획득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규제를 다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영리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전혀 뭐 배제한다라고 한다면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좋은 선의로 제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 여든 야든 소위 유튜브 상황들에 대한 어떤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극우 유튜버들한테 휩싸였다 이렇게 해서 사실 파경을 맞았잖아요. 사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본다면은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사실 정치인들이 줄을 서 있는 것도 맞아요. 출연진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착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 김어준 씨가 민주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론조사 당사자가 싫다는데 넣는다는 거는 그 여론조사가 발표된 거를 우리가 19일에서 21일 조사된 발표 결과를 보더라도 사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들의 표가 분산되는지를 보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사실 이제는 유튜브가 언론이라면은 언론에 입각하는 그러한 입법을 통해서 통제를 마련해야 되고 언론이 아니라면은 그러한 극우 유튜브와 김어준 씨와 같은 그런 강성 유튜브에 휘둘리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사실 그런 정치를 해왔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따끔한 비판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양당 정치인들이 이제는 좀 자제하고 정상적인 언론과 함께 정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질문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제명 징계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리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어떤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는 사실 공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도 미래를 얘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넓은 광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골목길로 막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당내에서도 그분들이 과연 투표장에 나갈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의 숲을 보면서 장동혁 대표도 다시 생각을 바꿔서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저는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은요, 누구의 사당 사조직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성이 갖춰져야 돼요. 여기서 같은 사람이라는 거는요. 이념이 같거나 이데올로기가 같거나 아니면은 정체성이 같은 걸 의미하는 거지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방법이나 수단 내지는 태도 이런 것까지 다 비판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요. 제가 민주당에 되게 고마워해야 되겠죠. 저는 대통령도 비판하고 당대표도 비판하는데 제명 안 당하고 있습니다. 예? 참 어이가 없고 이게 민주정당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탄핵당한 세력들끼리 연대 외에는 그 외에는 다 몰아내겠다.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창관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